저희 지금 세션은 지금 온라인 라이브 줌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 라운드 테이블 세션은요, 그 4개의 발표로 지금 진행됩니다. 먼저 이철웅 교수님께서 정성물류학술재단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권호근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로지스틱스 대응 전략과 이슈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고요. 여기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그런 질문을 취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 본부장님이신 이태영 국장님께서 생활물류사업의 성장 방향의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님께서 물류산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될 이슈들에 대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철웅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학회에 와서야 정성물류 학술재단의 후원으로 이 학회가 개최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아마 재단의 로지스틱스 학회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정성물류 학술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봐라 해서 소개를 하려는 이철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소개해야 할 자격이 있다면은 오늘 학술대회 그래도 운영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는 것 같은데요. 또한 제가 정성물류학술재단에 이사로 있다 보니까 재단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신 또 우리 회장님과 사무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성물류학술재단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안 넘어가네요. 다음 분 하실 때는 이거 좀 바꾸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성물류학술재단은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그렇죠. 다음 분 할 때만 바꾸시면. 네, 정성물류학술재단은 보실 것도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진그룹을 창립하신 우리 구 조중훈 회장님께서 물류와 수송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또 민족의 발전에 보국하시고자 그룹도 설립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이 물류 수송 관련 분야 학술 연구 및 또 실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자하셔가지고 만드신 학술 진흥과 장학을 위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로지스틱스 학회라든지 물류 연구자라든지 그런 물류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재단을 설립하셨고요. 그런 높으신 뜻에 따라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신 출자금을 통해서 물류 분야 학술 활동과 또한 연구 활동을 진흥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특히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연구자분들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이 학술 진흥 사업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분야라든지 이제 최근 또 수송 분야라든지 관광 여행 분야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또 학술 활동을 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 그 연구 제안을 갖다가 재단의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단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로지스틱 학회에 그런 정말 물류 진흥을 위한 학술 활동에 이렇게 재단께서 후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로지스틱 학회 또 회원분들께서 앞으로도 왕성한 그런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물류 분야 발전에 기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호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저희 발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권호영 교수님께서 그 좌장 역할을 해주시면서 진행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할까요, 그러면? 여기 또 좋아요. 발표는 나와서 네. 계속 여기 남아 있어요. 들어가셔도 내가 기회를 드릴게. 서울 대표자로 나도 들어가셔도 있으면 안 돼요. 기회 드릴게. 뭐 오디언스가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장님 옆으로. 물러나가. 정석 물류학술 재단에서 아마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마 그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길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발제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하대학교의 권호경 교수입니다. 뭐 식구가 단순하니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그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발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 계신 분이 이번 신임 한국교통연구원의 신임 물류본부장을 맡으신 이태영 박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통합물류협회 우리 김범준 전무님. 요거 아마 그 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간상 이게 오디언스가 좀 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학회가 중요한 안건을 놓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적절히 잘 마련했다고 봅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잘 결합해서 우리 학회가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제 다른 학회들도 보니까 취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만 꿋꿋하게, 요즘 뭐 깡이라는 그런 노래가 유행이라는데, 우리 비가 부른, 우리도 거의 깡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상은 5시 반까지로 되어 있지만 아마 좀 일찍 끝나는 게 이해일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 시간은 일단 10분을 드렸어요. 10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청중분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누가 보는지 모르잖아요.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100분이 계시든.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종교 편향이랄까, 성차별이 들어간다거나 민감한 거 하지 말고 주제에 국한해서 충실하게 말씀하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특정 기업명을 거명하시거나 이런 거는 특히 온라인이니까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부족하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이제 아주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발자라기보다가는 좀 마더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그 단체에서 이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물류나 SCM에 대해서 그 외부로 이렇게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일환인데, 굉장히 저는 슬라이드 한 10장 되나? 이렇게 좀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 55분 전에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잡은 포스트 코로나 사태로 맞이하게 된 위기 요인 2개,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민할 부분 2개, 딱 이렇게 4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원체 전염력이 높다가 보니까, 악수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이 완전히 단절됐죠. 저도 연구년인데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그 모빌리티는 결국은 우리 물류가 모빌리티 산업인데, 결국은 바로 이제 물류 산업의 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이동한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다음 페이지 좀 부탁. 요걸로 하지 말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제 아마 김남도 교수가 자기가 만들었던 용어라고 이야기할 때, 언택트. 그러니까 언택트의 반대가 되는 이제 컨택트 산업은 무조건 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빌리티 산업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관련 산업으로서 따지자면, 특히나 국제적인 모빌리티와 관련되는 항공 산업이 직격탄, 현재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산업, 그렇죠? 그 다음에 관광 산업에서 숙박업소, 컨택트와 관련된 모든 거, 회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위기죠. 그리고 하다못해 아주 심할 때는,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식당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산업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이죠. 물론 이제 another mobility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빌리티, 정보랄까, 지식, 온라인, 이쪽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언택트 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거명되는 게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는 택배,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교육,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얻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도 이제 이걸 비대면 산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택배가 매출이 올라갔다, 쿠팡이 특정 기업은 안 하기로 했죠. K사로 이렇게. 예, 다음 슬라이드 좀. 발전이가 그냥 키워드 위주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위기 중에 위기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공급망이 당연히 단절이 되죠. 왜냐하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죠. 사람이 일을 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기술자들이 못 가잖아요. 최근에 패스트 트랙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사실 우리가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때마다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기니까 연구를 못하고,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베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촨의 대지진,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그 다음에 태국의 대홍수. 제가 왜 이것부터 말씀드리냐 하면, 이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그 지역에 소비되는 제품만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 국한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10년 전 정도에 나왔던 그 리만 브라더스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이죠. 이게 이제 2008년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차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KO 펀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세계적이죠. 다른 것들은 로컬은 아닌데 범세계적이라서 이 금융위기가 이제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쳤다 하는 것은 여러 이제 자료에서도 영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 이후 이제 우리가 유행했던 게 뉴노멀이라고, 예,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저금리, 저고용 이런 것이 이제 유행할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뉴노멀인데 어나더 뉴노멀이 바로 이제 포스트 코비드인데, 이 코로나는 감염병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공급망을 마비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걸로 같은데, 특히 이제 아마 가장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가 쇼핑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항공 여객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이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 페이지부터 시간상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솔직히 글로벌 밸류체인 부가가치 무역 거래량이죠. 국가 간. 여기서 OECD 6위입니다. 6위고, 물론 이제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데, 상당히 그래도 순위상 높습니다. 제일 높은 나라는 옛날에 체코라고 했던 체크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독일, 영국, 일본 이렇게 순위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낮은 이유는 자국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무역 의존도가 70.4%인데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특히 중간재 수출이 높은데 중국으로 수출해서 완제품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 중국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보시다시피 이제 대중국 수출 의존도 25.1%인데 이번에 코비드 사태에도 중국 공장들이 스톱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럽, 동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스톱하게 되면서 계속 공급망 차질이 있다. 그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사례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빨리 가야 되겠네. 물류산업은 이제 이런 물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하는 해운 항공들이 이제 타격을 입는데, 특히 이제 원자재를 수송하는 그 해운 분야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바뀌지만 이제 BDI가 이제 그 500대까지 떨어졌는데, 최고 찍을 때는 2019년 8월에 2378인데 지금 500이니까 얼마나 떨어졌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도 하락하는 걸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공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급 과잉인데 코비드로 물량이 주니까 공급 과잉이 더 심각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해운업계는 또 다른 그 위기를 맞고 있고, 항공은 오히려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만 잘 버티면,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만 잘 버티면 회복된다는 뭐 그런 건데,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서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이 단계적인 타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운은 수요가 급감하니까 하고, 공급은 이제 감소 회복이라고 본다면 이제 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은 수요도 급감하고 공급도 급감. 비행기가 못 뜨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회복은 좀 빠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체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 다음에 기업 물류는 단기 침체. 기업의 물류비나 이런 걸 줄일 거기 때문에, 택배는 이제 온라인 쇼핑 때문에 급증, 성장 지속인데, 아까 다행히 그 판토스 분석 결과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어나도 5분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화두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가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펀치를 맞고 또 펀치를 맞은 이런 거니까,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이 이제 강화되면서 덩달아서 이제 국제 물류 산업도 당분간 좀 침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하나가 이제 결국은 공급선 다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중국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쇼링을 포함한 그 생산 거점의 재배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드렸는데 가성비가 아니다. 가안비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녹색 성장 이야기할 때는 탄소 배출량을 비용에 넣어가지고 최적화한 모델이 있잖아요. 이제는 비용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이런 전염에 대한 위험성 있잖아요. 이런 거 리스크 팩터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적시 생산 시대에 빠이빠이라고 했는데 빠이빠이는 아니고요. 원체 비용 절감이 크니까 보완, 그러니까 just in case까지 JIC 플러스 JIT 플러스 JIC 뭐 이런 모델들을 이제 하고 아마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스톱되다 보니까 무인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이것이 고용 불안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생활물류인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의 이제 생활물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추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택배 기업의 2019년 추정치가 나왔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 28억 개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배송을 하는 데가 있죠. 자체 배송하는 K사가 제가 하루에 170만 건에서 180만 건이라고 그래서 곱하기 그냥 단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K사는 합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시 알겠지만 비닐팩에 하나씩 배송하는데 이게 훨씬 비용 효과 크기 때문에 절감 효과 크기 때문에 새로 채택한 포장 방식인데 그냥 그러니까 택배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연간 6.2억 개에서 6.5억 개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한 34억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 물류 시장은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크다. 이거 더 크다. 한 35억 개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코로나 사태는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아마 더 시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분석하는 게 좋겠다. 배달 시장은 우리 물류 시장으로 보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비사 뭐 배달에 땡땡하는 그 비사가 시장 점유율이 55.7%예요. 그래서 이제 월 2,800만 건이라니까 딱딱딱 이렇게 세려보니까 한 6억 건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 물량까지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이게 40억 건인데요. 이런 걸 해서 아주 마이크로한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 도시권에서 움직이는 거, 지역 간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생활물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굉장히 요즘 뭐 법도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생활물류는 대중교통이다. 그동안 이제 교통시장에서 이제 대중교통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유는 국민이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택배나 생활물류야말로 그동안 B2B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물류가 바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면서 새로운 윈도우가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서 대중교통 연구하듯이 앞으로 생활물류는 물류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라든가 혹은 유틸리티 산업으로서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K사 사례도 봤듯이 과연 생활물류 시장이 성장하면 그것이 바로 택배산업이나 물류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인가는 화두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류산업의 성장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활물류와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마지막 센텐스인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얘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자체 배송 플랫폼을 해서 서드파티 벤더까지 아마존 플랫폼으로 집어넣은 수익 창출로 발전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차이나오 네트워크처럼 물류기업의 연합체에 물량을 맡겨가지고 물류산업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화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제 발제는 정확하게 시간을 약간 맞춰가고 마치고 우리 이태영 박사님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제로 넘어가기 전에 커피를 먼저 딜리버리. 그 발제하시고 발제에 대해서 약간의 토의를 하고 약간의 그것도 그렇게 할까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또 바꾸고 그게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하죠. 일단 그러면 이 박사님 잠깐만 예.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이 절대적으로 권한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예, 자, 좋은 지적입니다. 요즘 예 커피를 받으시면서 그 움직이는 마이크 있죠, 그죠? 한 시간은 뭐 10분씩 해도 시간 넉넉하니까 한 10여 분 정도 하고 그럼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 회장님부터 한번 한 말씀 보태시죠. 예. 그리고 참고로 마이크를 잡으시면은 1분은 초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가급적이면 3분 미만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장님 그거 누르시면 돼. 예. 시기적절한 전체적인 타이틀이고 사실은 이제 이러한 라운드 테이블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했던 의도는 저희 학회가 학회 본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학회가 우리 그 아카데미아에 있는 교수들의 모임을 학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들의 모임에서 학술 논문 발표만을 위한 학회는 더 이상 산업계와 특히 저희와 같이 이제 사회과학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라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산업계에서 갖고 있는 고민거리 또는 이슈들을 같이 한번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제를 하는 것으로 오늘 출발을 하지만 다음번서부터는 이러한 발제한 내용을 같이 연구한 결과를 놓고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까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부탁을 제가 세우게 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우리 권호경 고문님, 우리 학회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코비드 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로지스틱스를 생각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전에도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경기 사이클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데 그 나빠지는 그 방향성이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조금 당겨져서 우리한테 피부로 온다는 느낌 이외에는 단 하나도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시간이 당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우리가 테마를 생각에 전환을 해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복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약간 우리 권홍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생활물류 같은 경우는 뭐 녹화가 되고 있건 뭐 어쩌건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물류 같은 경우에 어쩌면 국가 개입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말씀 중에 맞아 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정한 이게 어디가 옳고 그른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뭐좀 우리 토론하는 거니까 여기 오나요 지금? 이게 좀 예. 원래는 그 도와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생활물류는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많이 또 쓰게 되게 돼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생활물류 첨단화가 이루어지려면 도심 내에 물류센터라든가 혹은 뭐 하이어베이라든가 혹은 뭐 로딩존이랄까 아까 이야기한 뭐 지하철 도시 서울교통공사가 뭐 이런 역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부 시설들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걸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존의 B2B와는 좀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퍼블릭의 그 정책적인 개입 같은 것이 옛날에랑 틀리게 국민 보편이 누구나 쓰기 때문에 그 우체국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있다고 해서 뭐 딜리버리를 좀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제 아니면 가격이 너무 민간주도로 이렇게 움직여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스타트가 필요한 거고
그 일환에서 아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생활물류는 정부에서도 아마 좀 법제적인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또 바뀌다 보니까 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혹시 뭐 다른 아니면 강제로 시켜요. 추가적으로 하는 생활물류 세션이 되면 제가 좀 예, 생활물류 세션이 있으니까 더 있을 거니까. 최초 발제자 이렇게 좋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큰 주제 있잖아요. 큰 주제. 저는 약간 글로벌 공급망 쪽을 좀 강조를 하고 다른 두 분이 하는데 그러면 뭐 아무래도 좀 아카데믹 한면도 들어가니까 오늘 학술상 받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송 교수님? 또 항공 전문가시니까 한번 혹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하고 다른 분들 한 분씩 다 진행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꺼야 됩니다. 네. 저는 뭐 항공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가서 뭐 약간 평가 같은 거를 하러 갔는데 그냥 그때 들었던 얘기가 그 여객 운송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 화물 쪽은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화물 쪽은 코비드가 왔어도 약간 수요랑 공급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래도 좀 잘 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리쇼링 말씀을 하셨는데 그 리쇼링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나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내 수요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이게 리쇼링을 해서는 결국엔 해결이 안 되고 리쇼링을 한 다음에 국제 물류하고 연동이 돼야지 결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리쇼링을 해도 물류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정책이나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혹시 왜 학술자는 줬는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리쇼링 문제는 사실 논의가 많죠. 왜냐하면 LG전자도 지금 오히려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절대적인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같으면은 오프쇼링 국가의 생산 거점을 조금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왜냐하면 리라고 하는 게 꼭 뭐 이렇게 컴백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답하는 것보다 답하는 토론이고 하니까 그럼 한 분만 제가 요거는 가장 그래도 나름 이제 화두를 던진 거니까 좀 더 큰 학술상을 받은 윤봉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비를 못해가지고 좀 반성하면서 우리 또 여러 교수님들의 그 아이디어를 좀 듣고자 여기 앉아 있는데 저보고 코멘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권호경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 물류의 보편적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는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배달이나 배송 이런 데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데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아이템들이 정말 생활 필수품 같은 걸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인터넷 같은 경우에 또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편적 업무 서비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역이나 뭐 이렇게 오지 같은 데에 세금을 들여서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했는데요. 그때 사실 통신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하고 그다음 지금 물류나 배송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실제로 이 등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견 굉장히 좀 타당해 보이지만은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저 정책 연구 기관들, 저 정책 입안자들이 심도 깊게 짧지만은 아주 깊게 좀 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예, 우리 김범준 전문. 글로벌 물류 관련해서 교수님한테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사실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 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년 이렇게 되면서 근거가 없어서 육성 정책 자체는 거의 포기한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 육성, 물류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해야 되는지. 사실 독일은 2차 대전에 실패했지만 물류로서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일본 기업도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많이 육성을 하고, 국내 우리나라도 수출이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물류 기업, 아까 교수님, 황문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많은 기업들이 또 공감하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없어서 오늘 말씀하신 주제 중에 교수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게 선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민영화 하면서 이제 글로벌 물류기업 M&A를 해가지고 이제 큰 기업을 키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포스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독일은 물류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철도 민영화라든가 우체국 민영화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큰 담론이거든요. 그런데 선언적으로 물류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일부 물류 자회사들이 기존의 모기업의 글로벌 물량이 담보된 상황에서 좀 비교적 성공적으로 글로벌한 사례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될 수 있잖아요. 3PL 육성이냐 아니면 자회사 역할 변이냐 이런 주제가 되게 큰 담론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건 또 다른 주제로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3PL을 가급적이면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침체기에 경쟁력 없는 물류 자회사들이 3PL에게 이제 합병된, 거꾸로 이렇게 합병돼 가지고 물류 3PL이 커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2PL은 사실 공식 용어가 아니지만 물류 자회사들을 요즘 우리가 말하는 4PL, 그러니까 이제 IT와 솔루션 역량을 갖고 전체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3PL을 적재적소에 쓰는 이런 형태의 모델로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브로콜리지나 그런 제가 이번에 포항지철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음 토론으로 좀 넘겨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책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시간이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물류 서비스 성장 방향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근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그 한국형 그 생활물류 체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활물류와 관련된 그 의원 입법이 이제 작년 8월에 있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기본 취지가 이제 그 생활물류와 관련된 그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세 가지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는데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배를 좀 분리를 하고 거기다가 그 퀵서비스하고 이륜차 배송 부분을 그 법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이런 쪽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생물시장의 어떤 성장 그리고 육성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시간 한계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생활물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택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문제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활 지원형 물류 서비스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발제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생활 물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포커스를 두는 것은 뭐 워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아무리 그 생활 물류에 대한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소외된 지역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뭐 굳이 뭐 산간 오지뿐만 아니라 제주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물류 기본권이 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배송비가 좀 높다라든가 추가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이나 가구 같은 것은 아예 배송 자체가 안 되는 뭐 이런 그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보편성이 좀 강화된 생활 물류 체계로 좀 앞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먼저 그 택배 서비스 현황 문제점인데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뭐, 아까 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매출액과 관련돼서는 한 6조 3천억 정도의 작년 2019년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 관련해서도 한 28억 개 정도의 택배 박스가 수송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최근 한 3, 4년간 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길 배송 체계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택배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족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라든가 보행권, 그리고 환경 오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그 운송시장 동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들이
일평균 근로시간은 한 11.7시간 정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취급 건수가 시도권 기준으로 한 25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하나를 운송했을 때 수수료가 이제 한 배송 기준으로 한 700원에서 한 800원 정도에 남짓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 강도, 저임금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월 평균 순수입 같은 경우도 한 250만 원 수준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수입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보다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택배 차량 자체도 이 화물자동차 공급 기준의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톤 이하 차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공급 기준이 이제 저촉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생활 물류와 관련된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는 쪽이 낫겠다라는 그런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리고 조업 환경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노상 불법 조업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파트 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과도 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A라는 사가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B사는 어느 정도 되고 라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서비스 품질이나 어떤 그런 좀 차별성 있는 고객이 딱 들여다봤을 때 좀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등급 제도로 좀 구체화되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공공 물류 거점의 공급이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 내의 공공부지를 활용한 택배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어떤 택배 서비스의 어떤 최저 수준이 이제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지원형 물류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매 유통 트렌드라든가 물류 서비스의 수요 다변화, 그리고 생활 지원형 물류 서비스가 생활 물류 시스템 개선 방향, 그리고 성장 키워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기술 발전이 많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컨텍스트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의 성향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가장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텍스트 쇼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옴니채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유통 밸류 체인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이 재편이 가속화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4O라는 개념도 있는데, O2O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4O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구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특정 지역, A라는 지역에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 정보가 구매량이 많을 경우에는 A라는 지점에 바로 그냥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시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O4O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고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은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매 유통 구조가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온라인 소매업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새로운 물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풀필먼트 서비스라든가 레스 마일 딜리버리 같은 서비스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도 굉장히 이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라는 이제 성장이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화두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 지원형 물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여기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온라인 쇼핑 중에서 여행 등 서비스 상품만 제외.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온라인 쇼핑 양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4년 사이에 이런 그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아까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던 택배 물동량 성장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2018년 기준으로 가구당 연평균 한 136개를 수령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보편적 성장과 관련된 그런 그 복지 정책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기초적 국민 생활 차원 지원형 물류 서비스로서 그 택배 서비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요 대응형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그 해상 운송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산정, 도선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그 비용 산정 체계도 정비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어떤 지원 정책 추진 제환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뭐 개선 방향이라는 게 이제 공동 택배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 이제 공동 택배라는 거는 이제 최말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택배 직배송 효율화 및 합리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택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택배 서비스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택배 조업 관련 사회 환경 문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설치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화에 대한 업계의 어떤 불안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택배사가 물건을 어디 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 말단 배송,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해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분업화에 따른 어떤 비용 수익 배분 합리화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배송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 생활 지원형 택배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택배 공동 시스템에 부합하는 어떤 요금 체계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택배사의 도선료 원가 구조라든가 서비스 평준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배송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반품과 관련된 그런 원가 구조 산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생활물류 시스템의 어떤 성장 키워드를 한 11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 측면에서 한 5가지, 그리고 제도 측면 3가지, 그 인프라 안전 측면 한 3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좀 토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측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배송 효율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 배송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과 어떤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도 뭐 아시다시피 전자인수증, 뭐 전자운송장, 뭐 이런 그 전자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네, 스탠다디제이션과 관련해서도 그 디지털 정보가 이제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죠. 이런 부분을 좀 표준화를 시키자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관련해서도 입고에서 출고까지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지능형 풀필먼트 센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포장과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이제 그 음식료품이나 의약품 그런 정원 배송의 필요성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스마트 포장재 개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 6번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비대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배송 로봇이라든가 드론 같은 것과 연계한 어떤 고밀도 스마트 무인 택배함이라는 것도 함께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번 새싹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생활물류와 관련된 신산업을 좀 지원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공급 규제와 관련돼서도 이제 차량이 지금 공급 규제를 받고 있는데 소형 화물차나 경량 이륜 자동차의 부분을 화물자동차법에 좀 편입을 시켜서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9번에 이제 인프라 확충 공유와 관련해서도 생활물류 터미널 부지 확보라든가 공동구 설치라든가 이런 조금 좀 인프라, 그러니까 생활물류에 좀 적합한 그런 인프라 확충 공유가 필요하다. 그다음 친환경 잘 아시다시피 배송 차량의 어떤 화석연료를 줄이고 하이브리드나 그다음에 전기 차량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거기에 따른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안전도 끝으로 안전도 제고와 관련해서도 화물 안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배송 인력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시간 배송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종사자의 어떤 처우 개선도 함께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도저히 10분 안에 맞출 수 없는 내용이라 제가 봐드렸는데 예, 충분히 자세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미리 제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보는데 이게 이제 다 끝나면 제가 총평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총평은 오늘 정수원 물류학술재단 후보이니까 대표에서 소개해준 이철우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하고 제일 마지막에 전체 세 개를 보고 총평하는 게, 왜냐하면 또 아예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혼자하다 보니까 그 회장님은 클로징 리막스로 제가 그때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나 왜 안 부르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생활물류 관련해서 감사드리고 토론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의견을 주실 분부터 어차피 제가 시킬 겁니까? 아, 예. 지금 바로 옆에도 있었어요. 옆에가 안 보이셨죠? 옆으로 저한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물류 지원법이라든 서비스 발전법 이러한 것들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B2B에 대한 기간만 구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용적인 측면, 레버뉴라는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B2C, C2C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용어가 우리의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생활 지원형 물류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생활 지원형 그러면 돈을 보전해 준다는 건가? 그러면서 딱 들여다보면 택배 요금 제재 표준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B2B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느낌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금 표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성을 띠는 건가 하는 그러한 또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발제하시느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발제를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물고서 서로 한번 파봐야죠. 진짜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언젠가는 제가 나중에 클로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슈 한두 꼭지 가지고서 저희가 날밤을 칠 수 있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몰아서 하려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생활 지원형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한 1, 2년 전에 좀 유행했던 이 생활 밀착형 생활 지원형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나중에 지원형이라는 이런 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생활 지원형이라는 거. 왜냐하면 원래 취지는 이제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똑같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냥 생활 지원형이 빠지고 생활물류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금 표준화 관련돼서는 맞습니다. 이 표준화, 사실은 이게 요금을 표준화해서 과연 고객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클까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표준화가 제가 말씀드린 표준화는 물론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에 부합하는 그런 서비스가 차별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선료 관련된 이게 이제 해상을 건너가는데 A라는 기업은 도선료를 뭐 5,000원 먹고 B라는 기업은 뭐 8,000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편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아니 똑같은 구간을 이동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표준화고요. 하여튼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토론이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안 차시더라도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좀 화두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입장도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심도적인 토론을 다음에 약속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손을 안 드셨는데 몇 분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박민정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최 교수님 오셨구나. 예, 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다음 주제. 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루 종일 행사 거쳐서 이렇게 또 토론하는 시간 갖게 된 거, 학회 참석해서 이런 류의 토론 시간 가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띄워져 있는 그 장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 생활물류 시스템의 성장 키워드 해가지고 기술 측면, 제도 측면, 인프라 안전 측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즘 느끼는 게 저희는 이제 물류라는 수요 시장 관점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과거 3년 동안 창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 가진 AI니 빅데이터니 IoT니 뭐 블록체인이 뭐 여러 기술을 가진 그룹들은 이 수요 응용 분야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물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 학회 모임이 이런 기술 가진 그룹하고 어떤 조인트 컨퍼런스랄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하반기에 물류 관련 학회 통합 학술대를 개최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을 가진 분야하고의 어떤 그 융복합, 학회도 이제 융복합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오늘 행사에 국토교통부나 뭐 해수부나 이런 물류 관련되는 정책부서에서 오지 않은 거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어떤 수요나 공급이나 기술이나 이런 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뭐 카풀이나 또 타다 같은 어떤 여객교통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갈등 요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물류업계도 바로 이제 코앞에 그 갈등이 부각될 순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그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학회에서 이런 논의 과정들을 정책 담당자들이 같이 좀 듣고 공감을 한다면 먼저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법 제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니까 그 어떤 물류 정책이 생활 물류 관련되는 정책을 할 때 친환경, 안전, 보안 이런 이슈들은 기저에서 항상 그 담보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방향성 같은 게 지금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제에도 이제 우리 학회 이런 행사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할 내용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취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다 보니까 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했다가 이제 또 발언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겠으면 좋겠고요. 김범준 전무님. 질문? 예. 그 발전자라서 제가 보기는 안 되겠습니다. 그 생활물류 관련해서 협회가 작년부터 계속 정부하고 또 업계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발전해 주시는 내용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혹시 이제 다음에 더 토론을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이슈, 핵심 이슈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생활물류 우리나라가 지금 18개 택배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택배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택배만 하기 뭐하니까 이제 라이더하고 막 붙여가지고 이제 생활물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돈이 온 게 지금 쿠팡이 하는 거는 택배 아니냐. 저기는 다 그러면 저 불법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이 스타트부터 지금 그 용어부터 정의부터 이렇게 되게 혼란이 좀 있었던 사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첨예하게 저희가 산업발전법에다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라고 들어가서 그런 사례가 없다 했어요. 정의 목적에. 그래서 택시가 유사하게 있대요. 그래서 택시 보니까는 이 복리후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복리후생을 전부 다 많이 해줘요. 부가세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법을 기업이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거고 타법도 다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 협회에서 그 입장문을 작년에 발표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근본적으로는 다 돈의 문제입니다. 투자의 문제, 그 다음에 요금의 문제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기술 투자와 시설 투자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아까 우리 고르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와닿는 게 이게 대중교통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공영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이 가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파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그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정부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화물연대 대란보다 조그만 일부 지역에서 터진다 해도 100만 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엄청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고려하셔서 좀 더 이 생활물류법이라든가 걸 감안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님 수전비 안 나가셔서 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또 잘했다고 하니까 또 기분 좋은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건 넘기는 거는 거기서 넘겨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통화물협회 김범준입니다. 학회에서 이렇게 진짜 저명하신 우리 교수님과 또 학회 회원 여러분들하고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학계와 산업계와 정부와 같이 모여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물류 산업 발전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사례가 많이 발표를 했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형 뉴딜 또 포스트 코로나 이때 우리가 물류 산업이 어떻게 빨리 기회를 잡아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일자리 창출, 미래 어떻게 성장 동력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한 달여간 또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변을 한번 환경을 돌아봤던 그런 내용들을 또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우리 학회 계신 분들하고 좀 발전을 시켜서 물류 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이거는 그 저희 협회에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 구조 자체를 한번 한 장에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조, 유통 등의 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 안에 자가물류가 있고, 그 밑에 부분이 영업 쪽에 이제 임차하는 그런 시설들이고, 맨 밑에가 전통적인 물류, 운송업자, 창고업자, 또 배, 선주, 이런 게 또 이게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었고요. 2010년도, IMF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태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종합물류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전문 인력들을 저쪽에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인력도 많이 채용하고. 그래서 이 중간, 저 위에 종합물류 서비스와 제조 유통 기업들 쪽에서는 인재도 투자하고 자본도 투자하고 하는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또 스몰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스몰 기업들은 저런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들에 같이 얹어서 또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맨 밑에가 전통적인 물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 산업의 발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술, 시장, 자본, 규모의 경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고, 많은 우리 학자분들 또 업계에서 각종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맡겨놓고 앞으로 또 발전적으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다음 장. 제가 생각한 부분을 저희 쪽에서 협회에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물류 컨트롤 타워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물류산업 국책연구소를 좀 설립하자. 화물 운송 시장의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아니, 그 앞에, 예, 여기 원하는 테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류산업의 그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보면, 보시는 바대로 여기에 다 일일이 다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어놨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통계청에서 물류산업 에 대한 별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운수업 안에는 여객이 막 포함됐었는데 그걸 별도로 뽑아내가지고 물류산업 통계를 작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더 많은 사업자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화주 쪽은 산자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물류부터 먼저 항공운송까지는 국토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해상운송은 지금 해수부가 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천천히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물류산업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물류 설립해라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송료 인상 요구하고 안전운임제도, 그 다음에 대기업
물류 자회사 3자 물류 금지하자, 또 2자 물류만 하게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여기에 다 언급하지 않은 물류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금 주무부처도 아까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막 흩어져서 사실 갈등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지금 벌어지는 일에 좀 수수방관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입장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 물류정책 부처 조직도를 제가 한번 놨습니다. 아까 그 해수부가 해운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해수부의 그 조직도입니다. 저기 해수부의 그 해운항만 쪽에서 좀 담당하고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국토부인데요. 이제 이 많은 조직은 1차관 산하고 뒤에, 다음, 요거는 2차관 산하의 교통물류실의 물류정책관, 그 3개 과가 담당을 하는,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의 물류 기본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이 89조를 플래닝을 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그 국토부의 정책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예산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물류 정책 분야의 2020년 121억입니다.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0.06%입니다. 국토부 예산 20.5조의 0.06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물류비가 172조 정도 되고 89조 원이 그 물류산업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어떻게 보면 물류 비용으로 지금 위탁물류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업 육성 정책이라든지 또 20만 기업에 60만 종사자가 있는 정책 부서가 121억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한국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년에 발표 많이 했는데,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2030년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은 이 혁신을 제대로 한다면 한 글로벌 6위 정도, 제조업 기준으로 6위를 하겠다는 그런 산업연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역량 강화, 물류 산업과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인데, 그러면 글로벌리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제대로 안내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물류 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독일이 그렇게 많은 물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독일 하나만 보고 한 게 유럽 전체를 묶어서 자기들의 유럽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물류 관련 정책부서입니다. 전체 총괄은 국토교통부지만 각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이제 막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토부가 또 어떻게 보면 정책 조정도 해주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되기를 저는 사실 바랍니다. 다음. 좀 깨지네요. 물류의 A부터 Z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지금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 슬라이드를 얹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류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연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교통연구원입니다. 물류는 교통의 세대로 살아서 한 줄에 한 본부에 아주 취약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교통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본부장님 그 계신 조직인데. 다음. 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에도 물류 부분이 저쪽에 해운물류연구센터라는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기 또 물류연구센터는 해운하고 점 찍고 물류연구센터.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가 아니었나. 다음. 물류산업의 문제점입니다. 산업지원 체계가 좀 미약하고 성장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크게 물류산업의 가장 큰 비중 89조 중에 한 60조 가까이 되는데요. 운송 쪽 시장의 불투명한 화물운송 시장 질서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겠어요? 네. 또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자가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고 저효율, 지원 체계가 미흡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육상화물 전문 기업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시행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정책 연구 강화를 해야 됩니다.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물류 조직 담당, 국가 물류 조직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물류 관련 공사 시행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물류 관련 공사를 설립하고 물류 관련 전문 연구원을 설립해서 하루속히 그 물류 분야의 정책 시행을 좀 정책과 시행 그 다음에 체계적인 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물류 국토부에 교통물류실이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를 분리해서 물류실로 격상을 해서 좀 더 여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갈등 조정 담당 부서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물류와 신종물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부서를 좀 분리하고 기업 정책과 차량 차주 정책에 대한 그 부서를 또 분리해야 해서 산업구성원 맞춤형 정책 수립과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류 관련 공사 설립입니다. 물류정책 수행 전담 조직 구성을 하고 공사 설립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 화물운송 시장의 유통구조, 질서구조를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많은 전체의 상당 부분이 이제 화물운송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서를 좀 체계적으로 잡고 파편화된 운송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좀 향상시켜줄 수 있는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 특고직의 그 보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그런 부분을 물류 관련 공사에서 좀 기업의 고정으로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개인들을 좀 이 공사에서 지원하는 뭐 그런 체계를 좀 갖고자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다음. 물류 관련 연구원은 양분된 물류 정책 연구 기능을 좀 통합하고 연구 분야 확대하고 물류 관련 부처에 가이드 제공하고 종합적인 글로벌 물류 전략을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와 물류 관련 공사의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아이디어 제안을 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발표 자료였어요. 아마 산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면서 느꼈던 걸 가감없이 아마 이렇게 쓰셔서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아쉬운 점은 이걸 들어야 되는 분들은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세종시에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하고 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 다리에 또 이과생이 계시니까 좀 곤란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박 부장님. 오늘 상 받은 물류 리더. 잘 들리십니까? 언제 말씀 기회를 주시려나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저 주무님 귀한 발표 감사하고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 현업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첨언을 드렸으면 해서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전문의 짚어주신 부분이 저는 열악한 국내 운송산업 또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좀 아쉬운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됐지만 저 현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중국산 또 동남아 또 유럽 공장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공장은 사실은 우리 기업 안에서는 되게 큰 고민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해주기는 정책이 어떻게 해결해 주기는 거의 없고 기업이 자구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판토스의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지에서 지금 사실 기업 내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있는 물류 파트너들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거의 없어요. 아까 이제 고민해 주셨던 것처럼 원산지를 다변화해야 하고 리쇼어링이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공장 락다운 됐을 때 구주에 있는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락다운 됐는데 이거 누구를 붙들고 상의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다원화를 검토할 때 기업이 혼자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 아쉬운 건 제조업이 진출을 해서 현재 물류 파트너랑 이런 부분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제조업보다 정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더욱 아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국내에 이런 사실 산업들이 낙후된 것도 맞지만 대형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물리과 아까 독일 네덜란드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결국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한국보다 오히려 현지에서 직접 운영된 컨트롤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단 국내의 현실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외에 진출한 다양한 우리 제조 유통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고민해야 될 영역들을 협회에서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글로벌리 성장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여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고 국제물류 지원기능 관련된 게 최근에 굉장히 약화됐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오롯이 정부나 협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한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하나 더 듣고 혹시 최 교수님 말씀 주실 게 있으세요? 꼭 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시간을 제가 관리하면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면 한마디를 하자면 우선 발표를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그럼 컨트롤 타워가 한 군데가 돼야 된다면 과연 어디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 물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운송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물류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물류를 말씀하셨을 때랑 같이 연결해 보면 이게 지금 어디나 지금 존재하는 물류에 대한 것을 그만큼 각 부서에서도 주요한 연구 부서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서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도 자그맣게 다 물류 부서는 있고 물류 연구기관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합을 그 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내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서부터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물류협회나 아니면 학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면 저희가 좀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질문이 나오고 국제물류 지원기는 있습니까? 아까 그 질문하신 분야를 사실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국제물류는 지금 해수부 쪽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제물류 주선 쪽으로 국제물류. 근데 이제 글로벌 현지에 나가 있는 데는 아무도 지금 간장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물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 자체도 지금 정부 차원이나 시각 자체도 지금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물류를 갈 때 물류 기업만 볼 거냐, 아니면 제조 유통에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물류까지. 그게 172조가 전체 시장이고요. 89조가 이제 위탁 시장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거기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아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또 글로벌 물류에 대한 담당 조직도 분명히 아까 본 컨트롤 타워에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론이 커서, 근데 아까 말을 한 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옛날에 우리협회 국제물류 지원단 것은 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양간에 그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침 편집위원장 회장님 가 계시니까 요 주제들에는 한번 스페셜 이슈를 꾸미시든지 해서 완전히 아카데믹한 페이퍼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실무적인 페이퍼도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또 피곤하면 잘못하면 요즘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싹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하여튼 요 두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걸로 보고요.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분한테 기회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수롱 교수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느낀 점, 정성 물류에서 돈을 많이 되겠다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세요. 제 소원이 아닌데 제 능력밖에. 앉아서 하면 나가서. 앉아서 하기 화면이 나오니까 회장님만 마지막에 나오셔서 하시면 네, 학술재단이야 제 능력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제가 회장님을 더 잘 보좌했어야 되는데, 학술대회 마치면서 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권의경 전임 회장님이시죠. 부모님께서 또 토론 과정으로 발제와 토론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 바뀐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다시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울증에서 탈출하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도 굉장히 망연자실하지 않았나. 또 아까 항공 물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운송이 91%가 또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행사 같은 경우 하나투어, 모두투어, 특정 회사를 거론하지 말자고 그랬지만 여행 업계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99%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손 교수님 공항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여객 수가 96% 줄어드는, 상상을 할래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정말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거기서 특히 이제 오늘 교통연구원의 우리 이태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통합물류협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 전략에 대해서 또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시장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혁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술도 혁신하고 시장도 혁신함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혁신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모형을 성장 모형을 갖다가 도출하는 것이 작년까지의 화두였었는데 올해는 기술이나 시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그런 물류의 발전 방향, 생활 물류 산업이 굉장히 특히 비대면 산업의 강화와 함께 정말 우리 속에서 와닿는 앞으로도 성장세.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를 세계 대전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원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1차 세계 대전 이후 세상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듯 코로나 이후에 절대 세상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저도 소견으로 제시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기업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특히 물류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굉장히 해양에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오늘의 학술대회가 이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발제, 정말 발제를 하셨으니까 이러한 토론의 장을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 로지스틱스 학회가 이러한 분야의 그런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정말 산업적인 대안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많은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오늘 뜻깊은 토론과 그 발표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그게 폐회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총평 클로징 리막스를 이제 학회 연단에 모셔서 듣고 라운드 테이블은 뭐 추가로 첨언할 말씀은 있지만 이럴 땐 자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이제 내려가고 이제 회장님의 클로징 총평 클로징 리막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장장 6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 운영을 제가 뭐 지금은 이제 회장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일조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6시간 타이트하게 저희의 어텐션을 요청한 학회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학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학회 내에서 물론 이제 해외 학회에 가면은 이러한 형태의 학술 대회의 한 세션들을 볼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즉 산과 학, 연이 하나로 합치는 이러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었음을 늦게나마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러한 장을 만드는 그러한 세션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이 라운드 테이블에 오늘 이제 한 분 한 분 연사분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신데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세션이 아니라 발제만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나온 한 말씀 한 주제가 저희의 대화를 이끌어 가주실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을 매월 1회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6월에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7월, 8월, 9월, 10월. 근데 10월 말이 되면 저희 추계 학술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때는 진정한 또 오늘보다 더 진일보된
그런 라운드 테이블을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약간의 아쉬움, 더욱더 좀 막 따지고 싶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책 위반자들, 그 다음에 정책 의사 결정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관계에서 안 오셨다고 약간 서운해 하시는데, 사실 라운드 테이블은 그분들이 오셔서 참여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껏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그분들이 반영을 하시기를 원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오실 겁니다. 저희가 초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어떠한 토의가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는 드리되, 그분들이 안 오신다고 저희가 주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건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류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김범준 전무님께서 뭐 물류산업 국책연구소나 공사 뭐 이런 거 말씀하셔서 당연히 있지 않겠나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질타를 해봅니다. 해외 업체에 나가서 해외 업체들이 그 새로운 시장을 뚫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여 하는지를 제가 누차 20년 정도 봐왔으면서 이러한 이슈를 우리 그 박 부장님이 제기한 것만큼 제가 업계에서 아니면 학계에서 대표로 말씀도 못 드렸음을 제 자신을 질타를 해봅니다. 이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욱더 우리가 많은 각자 배움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 종료, 그리고 학술대회 종료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